오늘도 쌀맘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말로만 시집살이 얘기를 들었는데 막상 제가 그 시집살이라는 걸 당해보니 정말 죽겠더군요.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잠이 들 때까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고 틈만 나면 구박받고 욕을 먹는 통에 정신과 상담까지 받아야 했어요. 어떤 일을 계기로 지금은 그런 시집살이는 다 끝났지만 그 전에 몇 년은 지옥보다 더 했습니다. 하지만 사필기정이라고 자신이 저지른 일은 어떻게든 자신이 받게 되어 있더군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당시의 그 일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평범한 분들이십니다. 같은 연배의 다른 분들만큼 배우셨고 비슷한 직업에 적당히 성실하게 사셨어요. 덕분에 크진 않지만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도 있었고 모아놓은 돈도 적당히 있었네요. 그런 부모님이 크게 휘청했던 건 지금은 돌아가신 작은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저희 아버지와는 달리 작은 아버지는 좀 허황된 분이셨습니다. 왜 명절 때 식구들 모이면 딱히 변변한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면서 조카들 만나면 용돈으로 큰돈을 척척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작은 아버지가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즘은 무슨 일을 하냐고 물으시면 늘 대답이 달라졌는데 어린 제가 보기에도 좀 허세가 심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작은 아버지 때문에 늘 걱정이 많으셨어요. 나이가 40이 넘어가는데도 변변한 직업 없이 여기저기 떠들며 사는 걸 늘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이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루는 작은아버지가 사업을 하겠다며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셨어요. 뭘 해도 흐리멍덩하던 작은아버지가 웬일로 눈까지 빛내며 의욕을 보이자 이제 정신을 좀 차렸구나 라고 생각하신 아버지는 덜컥 작은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결과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실 거예요. 사업이 로또가 아니잖아요. 생전 그런 일은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의욕 좀 있다고 뛰어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거죠. 작은아버지는 아버지에게 빌려간 돈 말고도 여기저기서 빚을 내 사업을 시작했고 1년도 못 가서 폭삭 망했습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한지 불행으로 끝나고 말았을 텐데 아버지는 빚에 허덕이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작은아버지를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작은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아주시기로 하셨죠. 당시 저는 막 중학생이 되었을 때라 뭐가 어떻게 된 건지는 몰랐지만 그 일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이가 크게 틀어졌던 것만은 분명하게 기억납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작은아버지의 빚을 떠안았고 그렇게 저희 집은 크게 형편이 안 좋아졌네요. 도대체 무슨 사업을 벌였던 건지 빚은 아무리 갚아도 없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생활비 조금을 제외하고 월급 대부분을 빚 갚는 데 써야 했고 참다 못한 어머니마저 전업주부를 그만두고 일을 나가셔야 했죠. 그래도 여전히 생활은 넉넉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학에 가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엄청 잘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딱히 그런 것도 아니었고 이름 있는 대학교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면서 어중간한 대학 간판 얻으려고 부모님을 더 힘들게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곧장 회사에 취직했어요. 아무 경력도 자격증도 없는 고졸이었지만 다행히도 아는 분의 소개를 통해 몰류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월급이 많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네요. 물류회사에서는 꽤 오래 일했습니다. 20살 때부터 일을 시작해서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 어느덧 25살이 되어 있더군요. 그 사이 월급은 정말 쥐꼬리만큼 올랐지만 사정은 오히려 좀 더 나아졌습니다. 그 사이 작은아버지의 빚을 다 갚았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참 대단하신 게 빚의 액수가 결코 적은 게 아니었는데도 두 분이 그 고생을 해서 결국엔 갚아내시더군요. 빚이 사라지니 한결 살림은 나아졌습니다. 월급에서 뭉텅뭉텅 빠져나가던 돈이 사라지니 부모님도 한결 편해지셨던 거죠. 물론 빚 갚는 사이 아버지의 정년이 얼마 남지 않게 된 건 안타까웠지만 어머니가 하시는 일은 딱히 나이를 타지 않는 일이라서 괜찮았습니다. 덕분에 저는 제가 번 돈을 차곡차곡 모을 수 있었어요. 이제 갓 25살이라 결혼 같은 걸 생각할 나이는 아니었지만 언젠가 제게도 일어날 일이고 꼭 결혼이 아니어도 지금부터라도 돈을 모아야 언젠가 집도 사고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악자같이 모았죠. 그런 저를 보며 부모님은 늘 안타까워하셨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다들 그렇게 사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창고에 물건이 많이 들어와서 저까지 창고에 나가 물건을 받아야 했어요. 창고에선 여자라고 힘쓰는 일 안 하고 그런 거 없거든요. 물류 경력 5년쯤 되니까 자연스럽게 지게차도 몰 줄 알게 되고 어지간한 박스는 어렵지 않게 나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다른 직원들과 함께 물건을 내리고 있는데 못 보던 남자가 제게 음료수를 내밀면서 말을 걸더라고요. 여자분도 물건을 내리시네요. 힘드시죠? 이거 좀 드시고 하세요. 네? 아, 네. 저는 이 사람이 누군데 여기 있는 걸까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가 건넨 음료수를 받아 마셨습니다. 냉장고에서 방금 꺼내왔는지 시원하더군요. 그렇게 음료수를 다 마시고 다시 일을 시작하려는데 남자가 또 말을 걸었습니다. 전산 보고 오늘 들어오는 물량이 많다는 건 알았는데 실물로 보니까 느낌이 다르네요. 이거 다 언제 팔지? 아, 본사에서 나오셨어요? 네, 마케팅 담당자입니다. 제가 다니는 물류회사는 다른 회사의 창고를 빌려주고 물건 나르는 서비스를 대신해주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남자는 제가 있는 창고를 빌려 쓰는 중견기업의 직원이었던 거였고요. 같은 물건을 놓고 일을 하고 있지만 남자와 저의 월급 차이는 상당했죠. 가끔 쓸데없이 자존심을 부리는 사람들은 물류회사 직원이라고 무시하는 일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남자는 오히려 제게 호의적으로 대해주더군요. 그나저나 이거 다 내리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점심 전에는 안 끝날 것 같은데요. 그럼 점심 식사는 어떡하나요? 일 마치고 잠깐 나가서 먹고 와야죠. 그럼 저랑 같이 가실래요? 제가 사드릴게요. 네? 저랑요? 왜요? 제가 이 근처를 잘 몰라서요. 근처에 맛집 같은데 모르세요? 알긴 아는데, 근데 그걸 왜 저한테? 담당자님이 일 있으시다고 저보고 혼자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남자는 그 얘기를 하며 눈썹을 축 늘어뜨리고 애처로운 표정을 지어 보이는데 그게 좀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점심을 먹게 되었죠. 그 후로도 남자는 종종 저희 창고를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저와 함께 밥을 먹었어요.
누가 봐도 작업을 거는 게 뻔히 보였지만 저도 그 사람이 싫지 않았네요. 그렇게 저희는 한 번 두 번 밥을 먹다가 퇴근 후 만나서 데이트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결혼 같은 건 생각도 안 할 때였어요.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었고 나이도 아직 어렸으니까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뭐 결혼? 벌써 무슨 결혼을 해. 나 이제 겨우 25살이야. 오빠도 아직 30도 안 됐잖아. 너무 늦은 게 문제지 이른 게 문제야? 같이 있으면 좋은데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면 좋잖아. 그래도 그렇지. 갑자기 무슨 돈으로 결혼을 해. 나 부모님께 손 벌릴 처지도 아니고 모은 돈도 별로 없어. 오빠도 취직한 지 얼마 안 돼서 별로 돈 못 모았다며. 돈이요? 살면서 모으면 되지. 다 갖추고 시작하려면 언제 결혼해? 오빠, 왜 그렇게 결혼을 서둘러? 무슨 일 있어? 오빠네 부모님이 빨리 결혼하라고 하셔? 내가 급해서 그래. 이제 고작 29이면서 뭐가 그렇게 급해? 다른 사람이 너 채갈까봐. 뭐? 하도 황당해서 할 말이 없었지만 그런 남자친구의 모습이 또 싫진 않았어요. 처음엔 장난처럼 시작된 결혼 이야기였지만 나중엔 남자친구도 저도 점점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버는 돈은 거기서 거기고 여기서 시간이 더 흐른다고 큰 돈 벌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월급 모아서 집 얻고 하는 건 결혼해서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어차피 결혼할 거면 이 사람이랑 하고 싶은데 괜히 시간 끌어서 뭐하나 싶기도 했고요. 참 어린 생각이지만 그땐 제법 진지했네요. 그렇게 저희는 정말 결혼을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렸을 때 시어머니의 반응이 좀 그랬지만 그렇다고 결혼을 반대하시진 않으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아주버님의 도움이 컸어요. 아주버님은 변호사셨는데 제 직업이나 학력이 마음에 안 든다며 투덜거리는 시어머니를 초장에 확 잡아주셨습니다. 요즘 세상에 대학도 안 나온 사람이 있다니? 내가 그런 사람을 며느리로 들여야겠니? 어머니, 요즘이니까 더 그런 거예요. 솔직히 요즘 대학 졸업장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대학 나왔다고 더 머리 좋은 것도 아니고 공부 좀 더 했다고 훌륭한 사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중간한 대학에 등록금 갖다 바칠 바엔 차라리 이제부터 일하는 게 훨씬 나아요. 하는 일도 무슨 집 나르는 일이라며. 여자애가 그런 일이나 하는 게 좀 그렇지 않니? 집 나르는 일이랑 물류랑 어떻게 같아요. 물류센터 가면 여자분들 많아요. 요즘 세상에 남자 여자가 어딨어요. 일은 좀 힘들지만 경력자가 부족한 업계라서 다른 회사로 옮기기도 쉽고 아이 낳고 복직도 쉽대요. 그네 네가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더 말은 안 하겠다만 참 난 이게 잘하는 일인지 모르겠다. 무엇보다 당사자들이 저렇게 죽고 못 살잖아요. 두 사람 사이만 좋으면 나머진 문제도 아니에요. 그래. 정작 돈도 있고 능력도 있는 너는 결혼 소식이 없는데 난데없이 작은 녀석이 결혼하겠다고 할 줄은 몰랐다. 꼭 순서대로 할 필요 있나요? 저도 좋은 사람 나타나면 언제든 할 생각이에요. 저를 못마땅해 하던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의 논리적인 설득에 결국 저희 결혼을 승낙하셨고 나머지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나 남편 모두 부모님께 손 벌릴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저희가 모은 돈 안에서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었죠.
그래서 예식도 가능한 한 간소하게 하고 신혼여행도 팍 줄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걸 다 줄여도 저희가 살 집은 어떻게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대출이라도 끌 생각으로 전세를 알아봤지만 워낙 가격이 높아서 이자 감당하기도 버거울 것 같았고, 그렇다고 월세로 살아가기엔 다달이 빠져나갈 돈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의 합의 끝에 당분간 시댁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때 절 한 대 패주고 싶네요. 처음 시댁에 들어갔을 때는 뭐가 뭔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결혼이야 예식만 치르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치르고 보니 앞뒤로 해야 할 일이 엄청 많더라고요. 게다가 회사 일도 있으니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로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여파가 거의 한 달을 가더라고요. 하지만 결혼식 여파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얘 새아가 내일부터는 네가 아침이랑 저녁상 좀 차려라. 네? 이렇게 갑자기요? 갑자기는 뭐가 갑자기야. 바로 했어야 하는 걸 결혼식이니 뭐니 핑계로 지금까지 미뤄졌는데. 하지만 어머님, 저 당장 내일도 일이 있어서 저녁 시간 전까지 오기 힘들어요. 누가 들으면 네가 엄청 대단한 일이라도 하는 줄 알겠다. 대학도 못 나와서 기껏 남의 짐이나 나르는 일하면서 뭐가 바쁘다고 저녁도 못 차려. 시끄럽고 당장 내일부터 해. 생활비조로 용돈을 드리긴 했지만 저도 집안일에 전혀 손을 안 댈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어렵다는 시부모님인데 제가 부려먹듯 살 순 없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예 작정하고 모든 것을 제게 떠넘기셨습니다. 뭘 어떻게 해볼 겨를도 없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한마디만 하면 그 즉시 못 배운 게 말되나 판다라는 말부터 나오니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일과 살림을 함께 했죠. 물론 많은 맞벌이 주부들이 회사도 다니면서 동시에 살림도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더 심했어요. 제가 시댁에 들어간 후 시어머니가 하는 집안일이라고는 딱 점심 차리는 것 하나였습니다. 그마저도 제가 미리 해놓은 반찬을 꺼내 먹는 정도였으니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그래봐야 내 식구 살림하면서 뭘 그렇게 앓는 소리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나머지 두 식구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라면 사정이 정말 달라요. 반찬 한 가지를 해도 항상 말이 나오고 아무리 쓸고 닦아도 잔소리 듣기 십상이었습니다. 예, 너 내가 음식물 쓰레기 매일 버리라고 했니 안 했니? 왜 아직도 음식물 쓰레기통이 그대로야? 날파리 꼬이잖아.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깜빡했네요. 지금 바로 버릴게요. 도대체 네가 하는 게 뭐 있다고 맨날 깜빡해? 그게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와서 그거 처리하다가 깜빡했어요. 에휴, 그런 것도 회사라고. 머리가 나쁘니까 시간 관리를 못해서 제대로 하는 것 없이 여기저기 빵 불내는 거 아니니? 대학도 못 나왔다고 했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되는데 똑바로 좀 해. 그땐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살림을 썩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집에서 살림만 해도 트집 잡으려면 한도 끝도 없을 텐데 저는 회사까지 다니고 있으니 여기저기 빈틈이 숭숭 뚫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러면 가끔은 시어머니가 도와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도 사는 집인데 이왕이면 함께하면 좋을 텐데
시어머니는 마치 저만 기다렸다는 듯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끝이었으면 차라리 어떻게든 버텨봤을 거예요. 잔소리도 그냥 하면 되지 말끝마다 꼭 머리가 나빠서라거나 대학을 못 갔으니라며 제 학력을 자꾸 걸고 넘어지시는 겁니다. 남편도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처음엔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제가 말리기도 했고 조만간 집을 얻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서 괜히 시비거리를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집값은 하루가 다르게 오르기만 하고 모은 돈은 늘 거기서 거기라 도무지 분가할 기회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라면 시집살이가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참다 못한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했죠. 어머니, 좀 그만하세요. 무슨 신고 들이셨어요? 이 사람도 회사 다녀요. 회사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림을 해요? 그럼 이 나이에 내가 아들 며느리 수발까지 들어야 하니? 시댁에 들어와 살기로 했으면 당연히 해야지. 사정이란 게 있잖아요. 일 때문에 좀 늦을 수도 있고 아침 일찍 나갈 수도 있는 건데 어머니는 그런 사정 하나도 안 들으시고 무조건 이 사람 탓만하시는데 도대체 누가 그걸 버틸 수 있겠어요. 이 사람 이러다가 병난다고요. 그러길래 왜 대학도 못 나온 애랑 결혼해서 이 모양이 이 꼴로 살아. 네가 뭐가 부족해서. 형이 말씀드렸던 거 기억 안 나세요? 대학 나온다고 뭐 다 똑똑한 줄 아시냐고요. 이 사람 회사에서 나름 인정받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머리 나쁘다는 말 들을 사람 아니라고요. 머리 나쁘고 공부를 못했으니까 대학에 못 간 거 아니니? 머리가 나빠서 나쁘다고 한 걸 왜 내 탓을 해? 내 말이 듣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다른 여자 만나든가. 길바닥에 널리고 널린 게 대학 나온 여자야. 어머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저보고 지금 이 사람하고 이혼하라는 거예요. 애도 없는데 못할 건 또 뭐니? 요즘 이혼은 흠도 아니다. 어머니. 저를 두둔해주려던 남편은 도리어 시어머니에게 말도 안 되는 폭언까지 들어야만 했습니다. 나중에 남편에게 이야기를 듣고 저도 모르게 열이 팍 오르더라고요. 그렇게 시집살이를 시키더니 결국에는 절 이혼시키려는 생각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니 분통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뭘 어떻게 할 순 없었어요. 당장 눈에서라도 멀어지려면 분가를 해야 했지만 돈이 부족했거든요. 자기야, 미안해. 내가 너무 성급하게 결혼하자고 했나 봐. 하다못해 전셋집 구할 돈 정도는 마련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어쩌겠어. 지금이라도 빨리 돈을 모아야지. 미안해. 못난 남편 때문에 팔자에 없는 시집살이까지 하네. 난 당신이 좋아서 결혼한 거지 다른 건 필요 없어. 게다가 이제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거라는 건 예상했잖아. 난 정말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저와 남편은 하루라도 빨리 시댁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가 한층 심해진 계기가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결혼의 결자만 꺼내도 손사래를 치던 아주버님이 갑자기 만나는 사람이 있다며 인사하러 오겠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만나는 사람이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상대가 의사라는 말에 일이 귀에 걸린 시어머니는 그 즉시 저에게 일폭탄을 던지셨습니다. 예, 너 당장 마트 가서 장 좀 봐오너라. 시어머니는 갈비찜이며 잡채, 심지어 게장까지
온갖 손님 접대용 음식의 이름을 줄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받아 적는 것만도 눈이 핑핑 돌아갈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름을 쫙 늘어놓으시더니 저보고 장을 봤다가 그걸 다 만들라고 하시더라고요. 황당했습니다. 제가 요리는 그럭저럭 하지만 그렇다고 뭐든 다 잘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심지어 가짓수도 많아서 그걸 다 하려면 회사를 쉬어야 할 판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못한다고 소리 지르며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조금만 더 견디면 분가한다는 생각에 꼭 참고 하기로 했네요. 그리고 다음날 시어머니는 일찍부터 아주버님과 아주버님이 만난다는 여자를 맞이하기 위해 분주했습니다. 근데 사실 말이 좋아 분주했다는 거지. 그냥 절 따라다니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게 어떻네 저게 어떻네 잔소리를 늘어놓는 게 다였어요. 전부 다 제가 했으니까요. 회사에는 미리 연차를 내고 아침 일찍 일어나 집을 싹 청소하고 저녁 때 먹을 요리를 준비하고 거기다 원래 하던 살림까지 했죠. 심지어는 그걸 전부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으며 했습니다. 정말 돌겠더라고요. 그렇게 훌쩍 하루가 가고 어느덧 저녁이 되어 손님이 찾아왔지만 저는 얼굴 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바로 요리를 내가 해야 하는데 아직 덜 된 것들이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너까지 볼 필요가 뭐 있냐 라면서 절 부엌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돌아갔을 때까지도 저는 목소리도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쉴 새 없이 요리를 해다 바치고 다 끝나고 후식에 술상까지 내갈 때는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간신히 손님을 치르고 파김치가 되어 부엌 식탁에 널브러졌는데도 시어머니는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안 하시더군요. 그때쯤 되자 저도 점점 악에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일 만큼 미워한다는 게 어떤 건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잔소리를 퍼부어대는 시어머니를 볼 때마다 정말 너무나 미웠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남편도 잘 아는 터라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안절부절 못했죠. 그러다 못 참고 시어머니에게 제 편을 드는 말이라도 하면 그날은 또 그럼 당장 이혼하고 다른 여자 만나라 라는 소리를 들으니 남편도 더 말을 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루라도 빨리 집어들 돈을 모으는 거였죠. 그러다 아주버님이 의사와 상견례까지 치르면서 시어머니의 무시는 더 심해졌습니다. 난 요즘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게 너다. 네? 저요? 제가 왜요? 대학도 못 나온 게 뭐 한 것도 없이 변호사 아주버님 얻은 것도 모자라서 이젠 의사 형님까지 생기게 됐잖니. 넌 무슨 팔자가 그렇게 좋니? 말 나온 김에 미리 얘기하는데 너 나중에 형님 들어오면 깍듯이 모셔라. 너랑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엘리트라고 엘리트. 어줍지 않게 친한 척이나 하려고 들면 내가 가만 안 둬. 그렇게 아주버님의 결혼 날짜가 다가올수록 시어머니의 횡포는 점점 더 심해졌죠. 그럴 때마다 저는 갈수록 더 말라갔습니다. 심적으로 쪼들렸던 것도 있지만 실제로 체중도 엄청나게 줄었더라고요. 늘 마음이 힘드니 안색도 안 좋아져서 동료 직원들까지도 어디 아픈 거 아니냐고 할 정도였습니다. 저도 하루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너무 안 좋아서 조만간 병원에라도 한번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지만 회사 일에 집안일까지 겹쳐 도저히 틈이 나질 않았네요. 그 와중에 시간은 흘렀고 시어머니 생일이 찾아왔습니다. 몸은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같이 사는 시어머니 생일을 모른 척 지나갈 순 없잖아요. 마침 주말이었는데 힘든 몸을 이끌고 전날 한아름 잠을 봤다가 다음날 새벽부터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자기 생일상이니 적당히 해도 될 텐데 시어머니는 여지없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제 옆에 딱 붙어서는 또 잔소리를 퍼부으시더군요. 머리가 나쁘다는 말을 수시로 붙이면서 말이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목덜미가 뻣뻣해지더니 머리가 핑 돌더군요.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의자를 붙잡는다는 게 그만 손이 미끄러져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서서히 의식이 사라져가는데 뭔가 뜨뜻한 게 얼굴에 척 붙는 게 느껴지더니 시어머니의 앙탈진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꼴값하네. 못 배웠냐니 별쇼를 다 하고 있어. 당장 일어나지 못해?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저는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구급차 아니었어요. 옆에는 잠옷도 채 갈아입지 못하고 나온 남편이 제 손을 붙들고 있더군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린데 자기 눈앞에서 의식을 잃었는데도 시어머니는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고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에 누워있으니까 어지러운 게 조금은 가라앉더군요. 간호사가 급하게 달아준 링거 덕분인지 한결 나은 느낌이었네요. 그렇게 얼마를 기다리자 곧 여자 의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제 옷을 걷어내고 진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배 여기저기를 만지고 나중엔 비도 빼가더군요. 그러더니 진료가 끝나고 남편을 째려보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네요. 뭘 어떻게 했길래 산모가 이 지경이 됐어요? 네? 산모요? 이 사람이 지금 아이를 가졌다는 말씀이세요? 그러자 의사는 더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째려보더군요. 그럼 임신했다는 것도 몰랐단 말이에요. 참나, 정말 남편 맞아요? 죄송합니다. 졸지에 대역죄인이 된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자 의사는 저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얘기해보라고 했어요. 왜 의사가 그런 것까지 궁금해하는지 좀 무의하긴 했지만 어차피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기도 했고 달리 말할 사람도 없어서 그간 시어머니가 제게 저질렀던 만행을 죄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말할 기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한번 털어놓기 시작하니 밑도 끝도 없이 털어놓게 되더라고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헐뜯는 얘기였으니 듣기 좋은 이야기는 아니었을 텐데도 어째서인지 여의사는 그 긴 이야기를 차분하게 앉아서 들었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입도 뻥긋하지 못한 채 사색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때 응급실 커튼이 열리며 시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더군요. 그 뒤로 미적미적 따라오는 시어머니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오기 싫은 곳에 마지못해 온 기색이 역력했죠. 시어머니는 마치 시체 나온 사람처럼 응급실을 쭉 눈으로 훑더군요. 그러다 제게 사정을 물었던 여의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 네가 이 병원에 있었니? 역시 의사가 집안에 있으면 이렇게 좋다니까. 복잡하게 머리를 굴리지 않아도 시어머니의 반응으로 여의사가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아주버님과 결혼하기로 했다던 예비 형님이었죠. 시어머니는 잘 됐다면서 좋아했지만 예비 형님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환자분 임신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예비 형님의 말에 시부모 주부 모두 조금 뜨끔한 눈치더군요. 임신? 아니, 난 몰랐다.
너는 애를 가졌으면 말을 하지. 아휴, 네가 보면 내가 시집살이라도 시킨 줄 알잖아. 시어머니는 예비 형님 들으라는 듯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어도 한참 늦은 후였죠. 시집살이 시키신 거 맞던데요. 아무리 한 집에 살아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시집살이 시키실 수가 있으세요? 저 처음 인사드리던 날도 환자분 집에 있었다면서요. 전 얼굴도 못 봤는데 그게 다 먹지도 못할 요리를 하느라 그랬던 거라니. 그러자 뒤늦게 싸늘한 분위기를 눈치챈 시어머니가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야유, 설마 내가 너한테 그런 걸 시키겠니? 지금 사람 가리면서 시집살이 시키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환자분에게 얘기 다 들었어요. 그 사람 하나만 보고 그게 다 부모님에게서 나온 고백거니 했는데 제가 잘못 생각해도 한참 잘못 생각했네요. 저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아니 그게... 그리고 지금 여기 왜 왔는지 기억 안 나세요? 임신한 환자분이 실신까지 했잖아요. 심지어 어머님 앞에서 실신했다는데 거기다 육전을 집어 던지셨다면서요. 예비 형님의 서슬퍼런 목소리에 기가 죽은 시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덕분에 제 속은 뻥 뚫리는 것 같았죠. 다행히 뱃속의 아이는 무사했어요. 임신 초기에 무리를 해서 빈혈로 기절한 거였다더라고요. 하지만 더는 그런 집에 있고 싶지 않아서 대출이자는 좀 무서워도 당장 구할 수 있는 집을 얻어 시댁을 나오게 됐습니다. 너무 지긋지긋해서 정말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겠다는 예비 형님은 결국 타혼을 결정했습니다. 저는 절대 안정을 취하라는 의사의 말도 있고 해서 그날 가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남편 얘기를 들으니 시댁이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더라고요. 형님이 될 뻔한 그 의사는 당당하게 혼자 찾아와서 파혼을 통보했고 평소 온화하던 아주버님은 험악한 인상이 되어 시어머니를 나무랐다더군요. 그 사이에서 시어머니는 또 자신은 아무 잘못 없다고 소리치다가 실신하고 정말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아주버님의 결혼이 그렇게 깨지고 나서 시어머니는 한동안 눈물로 하루를 지새우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눈물은 그 누구에게도 동정받지 못했고 평소 그렇게 자랑하던 아주버님마저 등을 돌렸죠. 이번 일로 완전히 질려버린 시아버님마저도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모양이었어요. 저희도 당연히 연락을 끊었죠. 괜히 먼저 연락해봐야 좋은 소리 들을 일도 없고 무엇보다 또다시 그런 스트레스를 받았다가 아이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큰일이니까요. 그 후로 아주버님은 아예 결혼할 마음을 접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 여의사와 헤어지게 된 것도 컸지만 그보다 누구와 결혼하더라도 시어머니 때문에 깨질 거라면서 아예 사람 자체를 만나질 않으신다더라고요. 덕분에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이 평생 결혼을 안 한다고 할까봐 노심초사 전전긍긍하고 있네요. 다 자기가 뿌린 씨앗이니 자기가 거두는 거지만 시어머니 때문에 멀쩡한 아주버님이 피해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 일을 겪고 나서는 더 이상 시집살이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시댁에서 분가하기도 했고 어쩌다 시댁에 가도 시어머니가 저보고 뭘 하라는 얘기 자체를 안 하세요. 그런 일을 겪었는데 또 그러면
진짜 사람이 아니죠. 덕분에 이제는 저도 부담 없이 시댁에 가고 있네요. 오늘의 쌀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고민은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